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비타민의 장윤정입니다. 네, 요즘 스마트폰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이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요, 무려 5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또 상당한데요.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 만큼 다양한 정보를 누릴 수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도 많이들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또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스마트폰으로도 정보가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그동안 또 많은 관심 가지셨던 분들은 또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비타민 오늘 첫 소식 부동산 주요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6월부터 전국의 토지와 건물의 기본 정보를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6월부터 전국 모든 토지의 지번, 지목, 공시지가 등 20여 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또 GPS를 이용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현위치를 지적도에 표시해주고 지적도와 구글 지도를 중첩해서 볼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달아오른 부산 지역의 부동산 열기가 올해도 뜨겁습니다. 지난해 청약 열기가 중소형에 국한됐다면 올 들어서는 중대형 아파트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부활 신호탄이 아니냐는 기대감마저 낳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3년간 중대형 물량의 공급이 없었고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가격으로 분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도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이 되는 CD,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가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CD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만기가 91일짜리인 CD의 금리는 지난 4일 연 3.27%로 2009년 1월 7일 연 3.92%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주변에 대흥 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과 현석 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부분 임대아파트가 공급됩니다. 부분 임대아파트는 한 가구의 출입구와 부엌, 화장실을 따로 하나씩 더 만들어 집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한 분리형 주택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부분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추가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 변경을 다음 달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늘어나는 1, 2인 가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학교 주변과 지하철 역세권에 부분 임대아파트 건립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주 부동산 시장 주요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이슈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일리스타 김혜연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또 프로그램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정말 스마트폰 없이는 얘기가 안 될 정도로 그만큼 네. 진짜 인기가 대단한데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좀 그런 내용들을 함께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죠. 네, 지금까지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많았는데요. 네. 이번에 국토해양부가 오늘 6월부터 20여 가지 부동산 정보를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군구청을 일일이 방문해서 부동산 정보를 열람해야 되는 부분이나 또는 비용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의 정보가 담기게 되고요. 건물에는 명칭, 구조, 용도, 면적, 층수 등의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라고 하죠. GPS를 이용해서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를 표시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의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국토해양부의 온나라 부동산 포털 사이트를 이용을 해야 했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온나라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접속자 수가 963만 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토지대장 정보 열람자가 359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들 부분 중에 상당은 스마트폰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뉴스는 부산의 아파트 시장에 관한 뉴스인데 최근에 뭐 신문도 보니까요. 부산 시장이 지금 뭐 봄바람을 타고 있다라고 할 네. 정도로 그만큼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서 보면은 좀 소형 위주로의 거래가 되고 있다면 부산 지역은 보니까 좀 대형도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뉴스에서는 이 대형 아파트의 청약 바람이 지금 부산 지역에서 불고 있다고 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의 아파트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작년부터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됐었던 상황인데요. 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대형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주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 2일부터 일반 청약을 받은 부산의 화명동 롯데캐슬 카이저 아파트가 전 면적에서 마감이 되면서 평균 11.38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네. 기록했는데요. 이 청약 경쟁률은 사실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네. 경쟁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2개 면적 중에 7개 면적이 1순위에서 마감이 됐고요. 대형 아파트인 131에서 287제곱미터, 이게 예전 평형으로 계산을 하면 48평에서 61평 수준인데요.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5개 주택형은 3순위에서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그 33A 평형 같은 경우에는 최종 103.18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부산에서 10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넘기는 그 김은결재원이 이 청약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후 처음에 있는 네. 일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61평형 287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1.2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뿐만 아니라 지난달에 그 청약 신청을 마감한 당리동 당리 푸르지오 2차 같은 경우도 모든 주택형에서 1순위 마감이 됐는데요. 네.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102제곱미터에서 140제곱미터까지 중대형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인데 1순위에서 다 마감이 됐고요. 평균 4.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중대형 이상이 이렇게 순위 내에서 다 마감되는 거는 거의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부산 지역의 청약 시장은 좀 상당한 열기를 보이고 있는데 네.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네, 뭐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다소 살아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전세 같은 경우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지역이나 단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명암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월에 서울하고 수도권에서 분양한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처형률 제로 단지까지 나왔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급동건설이 2월에 파주에서 분양한 급동 스타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1,006가구 모집에 3순위까지 단 한 명만 청약 신청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서울 중랑구에서는 주암건설이 분양한 주암 해븐 42가구도 청약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저렴하게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네. 건설회사들이 이 일정을 피해서 청약을 하려고 분양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최근에는 이 주택과 아파트가 좀 전세가 좀 강하게 좀 형성이 되면서 다른 또 주거 형태를 찾으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실 텐데 네. 그 하나가 바로 이 오피스텔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최근에 오피스텔 시장 움직임 어떻습니까? 예, 그 오피스텔 시장이 올 초에 1월에 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2월 들어서는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학기를 맞이해서 새학기 또는 봄 이사철을 맞이해서 인구 이동도 좀 많았고요. 네. 아무래도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연초에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 모두 가격이 상승했었는데요.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많이 둔화됐습니다. 2월에 전국의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을 보면 매매가 0.18%를 기록했고요. 전세가 0.34%의 변동률을 기록해서 1월 대비해서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60% 수준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소형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대형은 여전히 상승률이 낮은 상황이고요. 네. 168제곱미터 초과의 대형 오피스텔은 2월에는 0.02% 소폭이지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그렇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매매 시장의 경우 전월 대비해서 상승률이 많이 꺾였는데요. 서울이 0.18%의 변동률을 기록했고요. 경기도도 0.19%의 변동률로 전달에 비해서는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네. 이사 수요가 주춤하면서 변동폭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역별로 오피스텔 매매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좀 자세하게 살펴주실까요? 예, 지역별로 보시면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 밀집 지역들이 이제 딱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강남권보다는 2월에 강북권의 오름세가 좀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 도봉, 노원, 성동, 중구 순으로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는데요.
직장인 수요가 많은 광화문 일대 중소형 면적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오피스텔이 용비어천가나 광화문 시대, 경희궁의 아침 네. 이런 그 오피스텔들이 있는데요. 면적별로 250에서 1,000만 원 정도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또 하나 특이하게 보실 게 아까 그래프에서 보시면 종로나 중구 이런 지역이야 사실 워낙 직장인 수요가 많은 지역인데 네. 노원이나 도봉, 강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외곽 지역이어서 그렇게 직장인 수요가 많다거나 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워낙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 오피스텔을 매매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외곽 지역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 하남, 안양, 의왕, 고양, 수원 순으로 많이 올랐는데요. 안양 같은 경우는 평촌역 일대 오피스텔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42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이 250에서 500만 원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보면 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오피스텔은 10평형대 오피스텔을 많이 구입하시는데요. 워낙 전세가 많이 오르면서 이 지역에 20, 30평형대 정도 내 집 마련용으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좀 상대적으로 규모가 조금 큰 오피스텔을 찾는 분들도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또 매매 시장 분위기를 또 살펴보니까요. 전월보다는 좀 상승세가 많이 꺾인 그런 모습인데요. 네. 네, 임대 시장에서는 그럼 어떤 흐름이 나타났습니까? 예, 사실 매매하고 임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관계이기는 하죠.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임대 가격이 많이 오르면 또 투자를 하시거나 또 내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같이 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피스텔 2월에 그 임대 가격도 상대적으로 상승률은 많이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 변동률이 0.31%, 경기도는 0.42%로 나타나서 서울보다 경기도 상승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매매보다는 전세 가격이 조금 더 오름폭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임대 역시 방학이 끝나면서 확분 수요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혼 수요라든지 가구 분화 같은 경우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률은 그래도 월간 0.34%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상승한 지역이 종로, 도봉, 강서구의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군포, 안양, 하남, 의왕, 고양처럼 그 서울의 주변 지역이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소형 오피스텔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전월보다 좀 둔화되긴 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승률이 높았는데요. 네. 분당의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그리고 대표적으로 오피스텔이 밀집돼 있는 정자동이라든지 순회동, 서현동, 야탑동 이런 지하철역이 인접해 있는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앞으로 오피스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전망 좀 해주실까요? 예,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비슷하게 아무래도 지금 이사철 거의 고비라고 할 수 있는 1, 2월 달은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승세는 다소 꺾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꾸준히 수요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대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단 거래 자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가격이 약세를 보이거나 거래 자체가 좀 쉽지는 않은 전망입니다. 최근에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투자 목적으로도 관심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굳이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기존 오피스텔만 고집하실 게 아니라 신규 분양하는 오피스텔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월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총 3,876실의 오피스텔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워낙 오피스텔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분양 물량도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98실 정도 늘어난 물량이고요. 서울 경기에서 892실, 인천에서 2,512실이 대기 중입니다. 수도권 물량이 88%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지금 대기 중이니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많고 거래가 잘 되는 오피스텔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데 상대적으로 신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향후에 또 발전 가능성 있는 지역에 분양을 받으시면 상대적으로 또 투자 목적도 괜찮기 때문에 소형 오피스텔 중에 교통 여건이 좋은 그런 오피스텔을 잘 고르셔가지고 분양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주요 뉴스와 함께 최근의 오피스텔 동향에 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부동산 딜리스타 김혜원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용어 보시고요. 저는 비타민 처방전에서 뵙겠습니다. 실제 부동산 상담 사례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비타민 처방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114 이후연 과장님 모시고 이 시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잠시 후에 좋은 상담 기대해보고요. 먼저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유지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럼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오래된 아파트는 시간이 계속 오래 걸리겠네요. 만약에 재건축 연한이 축소된다면 어느 정도나 빨라지는 건가요? 그리고 축소된다면 어떤 단지들이 수혜를 입게 되나요? 그런 단지 위주로 투자 목적으로 매매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수익성이 있을까요? 네, 이번 또 사연을 보니까 재건축에 관해서 상당히 또 궁금한 점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하나 또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담을 해보기 앞서서요. 일단 서울의 재건축 시장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시장이 최근에 약간 좀 안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간 단위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통계 기준으로 서울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마이너스 움직임을 보였다가 계속 연초에는 좀 상승세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는 움직임이 지난주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움직임을 돌아섰고 월간으로 변동률을 살펴봤을 때에는 2월에는 12월에 오름세를 계속 좀 높은 오름세를 보였던 움직임이 차차 좀 상승세가 좀 둔화돼서 2월 가장 최근자로는 0.17% 변동률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으로는 강남 개포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가 서울시에 상정이 돼서 심의를 거쳤었는데요. 이 안이 2월 초에 보류가 되면서 점차적인 기대감이 좀 빠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송파 가락시장 같은 경우도 소송 자체적인 문제는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종상향 안이 지금 서울시에 그 심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서울시 심의 자체가 조금 지연이 되면서 이런 개발 호재들 움직임이 약간 좀 주춤해진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가장 최근 2월자 재건축 시장 자체는 구별로는 송파 0.31%, 서초는 0.2%, 강동은 0.17%, 강남은 0.13% 순으로 사실 강남 상구 중심으로 오름세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네. 전월에 1월이라든지 12월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좀 둔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강남이나 송파 외에도 강동 자체도 설 연휴 이후에 이제 이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오름세가 약간 좀 둔화되고 관망세가 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안에 이주가 좀 예상이 되는 고덕주공 4단지 같은 경우만 500만 원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올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도 2월에는 거래 자체가 좀 조용했었고 월간 중심으로 봤을 때 단지 전체 한 두세 건 정도밖에 거래가 많이 그러니까 적게 네.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이 재건축 연한은요,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40년인데, 네, 이 네.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 기준을 어떻게 또 계산하는지 궁금하고, 일단은 40년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네. 했는데, 이러한 게 또 부동산에서는 어떤 영향을 또 미치게 될까요? 네, 우선은 재건축 추진할 수 있는 연한 자체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1992년 1월 1일 이후에 준공이 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최장 40년으로 기간이 설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1982년 1월 1일에서 1991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이 난 아파트는 준공 연도에서 1982년을 빼고 그 뺀 가격에 2년을 곱한 뒤에 22년을 다시 더하게 되면 네. 그 재건축 연한이 추진할 수 있는 연한 계산 자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는 20년으로 재건축 연한 자체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온 계산 자체 값을 갖고 준공 연도를 더해주게 되면 향후에 추진할 수 있는 재건축 연도가 나오게 됩니다. 가령 지금 표에서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표에서 나온 것처럼 1981년에 준공이 난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2010년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에는 1984년에 준공이 난 아파트까지는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재건축 정책 자문위원회에서는 1986년에서 91년도까지 준공이 난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번 안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좀 심의를 거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종 11개 단지를 선정을 한 다음에 검사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름 조사 분석을 한 결과에서는 기울기 및 치마 그리고 내화력, 내구성 등의 안전 대상에는 이상이 없는 B등급과 C등급이 나왔다는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콘크리트 중화성이나 철근 부식 자체에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인 이런 분석 결과를 통해서 재건축 연한 자체가 축소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재건축 연한 자체가 지금 최장 서울시는 40년인데 네. 30년으로 지금 계속 시의회에서는 축소해달라고 안을 좀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올 때마다 재건축 연한이 축소가 되면 수혜를 입는 지역이나 뭐 단지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좀 많이 형성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런 지역 대상으로 거래도 많이 늘고 호가도 많이 오르기도 했었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그 재건축 연한 축소안이 보류가 됐던 게 과거에도 좀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보류가 좀 되면서 이번에도 보류가 됐던 결과 자체로는 그렇게 시장에는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상담자분께서도 궁금해 하셨던 내용인데, 이제 만약에 이 재건축 연한이 축소가 된다면 어느 정도 축소가 되는지 또 여기에 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그 앞서 말씀드렸을 때는 최장 40년을 기준으로 각각의 준공연한 기준으로 재건축 연한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자체는 이제 8일이죠. 어제 기준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 자문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그 결과를 좀 발표를 했었고요. 40년 기준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는 연한 자체를 최장 40년이 아닌 30년으로 10년가량을 줄여달라고 말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번 안건을 포함해서 이제 5번째로 이제 안건이 사실 보류가 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회에서는 4월에 다시 그 안을 가지고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시 좀 심의를 하겠다고 나온 상태이고요. 지금 시의회 같은 경우는 재건축 연한 축소를 하고자 하는 안 자체가 자체적으로 좀 여러 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좀 안 자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저희가 한번 가정을 해서 살펴보게 되면 1993년 1월 1일 이후 준공난 건축물 같은 경우는 30년으로 재건축 연한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1985년에서 1992년 12월 31일 준공난 건축물에 한해서는 21년 더하기 그리고 준공 연도에서 1984를 연도를 뺀
그 값을 21년을 더해주게 되면 됩니다. 네. 그리고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준공난 건축물에 한해서는 20년으로 재건축 연한이 설정이 돼 있고 지금 이렇게 각각 나온 결과값에 준공 연도를 더하게 되면 최종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살펴봤을 때 2011년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현행 1984년까지 준공난 아파트들이 재건축 자체가 추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다시 좀 계산을 해보게 된다고 한다면 1987년까지 준공난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현재 가능해지게 되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까 1985년에서 1987년까지 준공난 단지들이 수혜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단지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2013년에서 2019년 정도 재건축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대략 2년에서 한 8년 정도 지금 단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예상이 되는 물량 자체는 5만 8천여 가구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재건축 연한이 단축이 되면 또 지역별로도 수혜를 입는 지역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네.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네, 서울 지역에서는 만약에 30년으로 축소가 된다고 했을 때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85에서 87년도 준공 대상 단지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양천, 노원, 강남, 송파, 구로, 마포 순으로 물량이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양천 같은 경우는 목동 신시가지 중심으로 1만 6천여 가구 정도가 대상이 되고 노원은 1천여 가구, 강남은 5천여 가구, 송파와 구로 같은 경우는 4천여 가구, 마포와 영등포는 3천여 가구 정도 대상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사실 강남권 중심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많은데요. 네. 상대적으로 한강 이북 쪽은 좀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상에서는 노원이라든지 강북도 좀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렇게 연한 축소안이 보류가 되면서 사실상 노원 등지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도 사실은 조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들이 수혜를 입게 되는지 여기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단지들이 수혜를 입게 되나요? 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천이 가장 수혜 예상 단지가 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양천 같은 경우는 목동이라든지 신정동의 신시가지 단지 중심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는 단지들입니다. 이 단지들이 85에서 87년도에 준공이 난 아파트들이 대다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준공도 날짜도 맞고 단지 규모도 1천여 가구 이상으로 대단지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호재 가능성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변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징상 뭐 학원이나 학교들이 많이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자녀를 둔 학군 수요 중심으로 많이 형성이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 수준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당 1,945만 원에서 2,90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노원 지역도 수혜 예상이 많이 대상이 되는 단지 그 지역이 있는데요. 상계동의 주공 아파트라든지 월계동의 미룡, 미성, 3호, 3, 4차 등이 대표적인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노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서울 내에서는 가격 수준이 좀 저렴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신혼부부라든지 소형 물건을 찾는 수요자들이 많이 형성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상계동이 3.3제곱미터당 주공 아파트가 1,200에서 한 1,800만 원 정도 선이고요. 월계동, 미룡이나 미성이 각각 1,200에서 1,205만 원에서 1,292만 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개포동의 현대 2차 논현동 동현 아파트, 도곡동의 개포 한신 아파트 등이 대표적이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입지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또 학군적인 수요도 꾸준하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서울 지역 내에서 가격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동의 현대 2차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당 3,367만 원 정도, 도곡동 개포 한신은 3,175만 원 정도로 금액이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송파 같은 경우는 가락동의 사만, 우성 1차, 프라자, 잠실동의 아시아선수촌 등이 대표적인 단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송파 같은 경우는 사실 잠실이나 신촌동이 2008년 이후에 새 아파트 단지 입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흥 주거 지역으로 좀 뜨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시아선수촌 같은 경우는 단지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지역 내에서 가락시형이나 주공 5단지 재건축
이후로 가격 수준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3.3제곱미터당 3,434만 원 정도 수준으로 가격이 좀 비싼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상담을 신청하신 분처럼 투자 목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재건축에 추진 가능한 곳을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점을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우선은 안건 자체가 사실 보류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 기회에 한번 매물을 사보면 어떨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요하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지금 이번에 안건 자체는 사실 서울시 의회에서 제시했던 안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실제 이 안을 다시 좀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건축 연한 단축 자체가 가능할지 안 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건축 연한 자체가 사실 도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을 염두를 하신 다음에 매물을 사실지 여부를 좀 확정을 지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 네. 재건축 사업 자체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뭐 강남 개포지구라든지 송파 가락시형 같은 경우도 재건축이 이제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는 단지이긴 하지만 자체적인 사업 진행이 약간 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매물을 매입하시거나 재건축 가능 대상 오래된 단지를 매입하실 때에는 사업 자체를 약간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하셔서 묶여 있을 수 있는 자금을 투자를 하신다고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투자 목적이 아니고 거주까지 고려를 하시면서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좀 재건축 가능 대상 단지들이 좀 다소 오래된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면 구조라든지 아니면 설계 구조 같은 경우가 약간 좀 낙후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감안하신 다음에 매물 매입 여부를 고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시장 자체에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호연 과장님과요, 재건축 연한 단축과 그에 따른 또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호연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 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아이디 늦가기, 멀때, 얄얄 사용하고 계신 이분 외에도요, 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부동산 비타민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